안녕하십니까? 신지원 에듀와 함께하는 유통과외사 2급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의 각 장 뒤쪽에 있는 기출실력 다잡기 해설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 한국미래물류연구소 박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장에 이제 기출실력 다잡기부터 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전 문제를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그 중에서 좀 더 설명할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사점을 더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를 뽑아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와 주세요. 자, 3번 문제 봅시다. 유통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냥 유통 자체에 대해서 현황이나 뭐 의의라든지 뭐 특징이라든지 변화 추세 이런 것들 뭐 1번부터 10번 문제 사이에나 후반부 쪽에 매우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죠.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2번이 뭐가 틀렸냐? 유통산업이란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중개인, 중간상, 물류기관, 금융기관 등을 모두 포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은 유통조성 기능에 속하죠. 다문 유통산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 활동도 다 지원하는 지원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통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금융산업으로 따로 빠져 있잖아요, 그죠? 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통은 이렇게 유통활동가, 이제 유통산업이에요, 이쪽이.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나누어서 파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통 이쪽이 중간상이죠. 뭐 무역업이라든지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중개업이라든지 대리업이라든지, 얘는 매매에 집중해요. 매매. 그리고 이제 물적 유통을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요즘은 이제 뭐 유통기업 내에서 물적 유통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구분을 별로 하지 않고요. 물적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상적 유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또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통산업은 아니지만 유통을 도와주는 조성 기능을 가지는 게 금융보험, 규격화, 표준화. 이쪽은 이제 물류와 관련된 거죠. 화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적하보험이라고 해서 들어야 되겠죠. 화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규격화, 표준화 이쪽도 물류와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금융활동 같은 경우는 할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당장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사게끔 해주죠. 뭐 6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행사 같은 거 하면 사시잖아요. 더 많이,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 금융활동은 유통산업에 속하지는 않는다. 금융활동은 금융활동 자체로 금융산업인 거고요. 기능으로 보게 되면 유통활동이 잘 이루어질수록 도와주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통조성활동의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1번에 생산 과정을 통하여 획득된 제품의 사용 가치는 유통 경로에 의해 추가적인 효용, 대표적인 효용이 이렇게 얘기죠. 소유 효용. 갖게 해주죠. 소비자가 갖는 것, 제품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도와주는 게 중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 소비자한테 1대1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중간상이 중간에 껴야 굉장히 많은 시장, 넓은 시장으로 빠르게 소유권을 넘겨주죠. 소유용을 넘겨주는 측면들이 있고, 상품 분할 및 묶음 효용. 이것도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이제 물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묶음 효용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아요, 이 용어는. 그다음에 시간 및 장소 효용 같은 경우 물류의 전반적인 대표적인 기능이죠. 시간적 효용은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을 시점의 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물류에서의 이제 보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운송 기능하고 관련이 있죠.
거래가 원활하게 발생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 기능, 물적 유통 기능, 유통 조성 기능. 앞서 뒤에서 봤었던 표의 내용하고 같죠? 상적 유통, 물적 유통, 유통 조성 기능. 유통 경로 수준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중간상이 개입되어 있느냐. 이거를 경로 수준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경로의 길이라고 하죠. 경로의 길이. 이 생산된 재화를 어떤 유통 경로로 파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걸 경로의 뭐라고 해요? 경로의 너비라고 하죠. 너비. 경로의 너비, 경로의 폭. 경로 믹스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거죠. 너비와 길이를 조합하는 전략. 마지막 유통 경로는 기업 간 모방이 곤란한 핵심 경쟁력 요소가 된다. 이 포인트도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유통 경로는 이런 경로 구성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 채널 안에. 한번 구성하기도 힘들고 경쟁력을 한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마음대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급 사슬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잘 운용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바꾼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모방이 곤란한 핵심 경쟁력 자원으로서 유통 채널, 마케팅 포피에서는 플레이스 전략하고 결부된 이 부분 많이 부각돼요. 다른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통 경영 쪽에서는 이런 측면으로 나와요. VRIO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경쟁력, 자원의 어떤 경쟁력을 나타내는 속성이죠. 가치와 value, rarity, 희소성, 그 다음에 imitability, 모방 가능성, 그 다음에 organization, 조직력,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느냐. 그런 거죠. 요것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죠? 핵심 경쟁력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것도 시험에 오지선다로 나와요. 봐주시고. 7번 봅시다. 넘어가서. 소매업태 변천 과정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가? 신규로 바뀐 그 편성 과정에서는 빠져요. 이쪽에서 빠져요. 뭐 유통 마케팅 쪽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빠지게 됐는데 워낙 오랫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도 빠진다고 했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 해설을 보면서 익혀도 충분히 다음에 한 번씩 로테이션에서 나올 때 충분히 점수를 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매업태가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그 가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래서 이러이러한 가설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새로운 소매상은 초기에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점포 운영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신규 소매 시장에서 성공한 이후 동일한 유형의 소매점 사이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보다 세련된 설비와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고비용, 고가격, 고서비스 소매점으로 전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초창기 때는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 저가격, 저마진이기 때문에 저비용 구조를 가지는 저서비스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고서비스 해버리면 망하죠. 안 그래도 마진도 작은데 비용까지 높여버리면. 초기에는 이러다가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성장성 어느 정도 갖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차별화,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고비용, 고가격, 고서비스의 소매점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소매상이 출현은 내가
기존의 소매상들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는 애가 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어내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한다라는 게 이 소매업 변천 과정 이론 중에서 특징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정답은 소매차륜 이론이라고 불러요. 소매차륜 이론. 초창기, 그 다음에 성장기, 그 다음에 기존 업태들의 이제 고루한 방식이 계속되다가 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업체가 또 진입하게 되면 또 밀어내고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라고 보는 소매차륜 이론이에요. 기타 다른 것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소매 수레바퀴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든 마찬가지고요. 본 이제 확인 학습 문제에서 8번하고 10번도 다 같은 맥락에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함께 봐주시면 되게요. 시장에 진입할 때는 혁신업태로 뛰어들어요. 혁신업태의 특징은 저가격, 저마진이겠죠. 저서비스, 저비용이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고회전이에요. 박리 다매로 수익을 올려야 돼요. 하나 팔 때 마진이 작으니까. 그리고 독립입지랑 한 세트로 가요. 상권 분석에서 얘기하는 독립입지. 그러니까 지가 싼 데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곽에. 그게 독립입지의 뜻이죠. 그러다 이제 성장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업태로 변신하죠. 컨셉을 바꿔요. 고가격, 고서비스, 고비용. 저회전율, 그죠? 고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차별화 때문이에요. 서비스. 고비용을 어느 정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에 의해서 적게 팔면서 저회전율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총이익도 커질 수 있는.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오다니는 1급지에 있어야 된다. 중심 상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매차륜, 소매수레바퀴설에는 두 개의 특징의 업태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장 단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수적 운영과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때에 또 이러한 애가 나타나서 밀어내죠. 계속 순환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편의점 같은 업태는 이 소매 수레바퀴설로 설명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편의점은 고가격이에요, 저가격이에요? 편의점은 다소 고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슈퍼마켓이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기 때문에 편의점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느낌조차도 별로 없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가격이에요. 그러면서도 고서비스가 아니라 저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다 셀프 피킹 해가지고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크게 여러분들 못 느껴요. 왜냐면 이제 편의점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그 안에서 있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24시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집 옆에 있어준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고가격인데 고서비스가 아니에요. 저서비스죠. 그리고 고가격이면 보통 저회전율인데 얘는 고회전율이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걸 줄 알았더니 얘는 고가격인데도 요런 특징을 가지는 매칭이 안 되는, 그래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론은 소매 라이프 사이클 이론이라고 해서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람도 태어나서 크잖아요. 2차 성장기 지나서 어떤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쇠퇴되죠.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업태도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업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그죠? 얘는 진즉에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살려주고는 있는데, 그쵸? 한 세대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어디쯤에 있느냐? 어떤 업태가? 그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이 각 기간별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별로 시장의 특성은 어떠하며 그 기간마다 소매업자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느냐.
특히 이쪽에서 많이 나와요. 이쪽에서. 지금까지 여기서 많이 나왔다는 거죠. 돈 많이 써야 돼. 도입기 때는 이 소매업자가 뭐 신제품 나왔을 때 높은 투자, 높은 위험 부담을 가져요. 소매 개념의 정립 및 정착. 그러니까 이게 만약 소매 업태라고 친다면, 새로 나온 업태라고 친다면, 이 업태는 고객 입장에서 구분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고객한테 어떠한 가치를 전달을 해주면서 판매를 하느냐가 업태를 구분짓는 기준이에요. 똑같이 휴지 팔아도 대형마트 업태냐 아니면 편의점 업태냐 다르잖아요. 24시간 집 앞에 있고, 그죠? 그래서 컨셉을 정립하고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개그맨이에요.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업태랍니다. 이런 것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통제의 강도는 최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느슨하게 풀어두는 거예요. 유연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소비자,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통제의 강도는 최소가 되고요. 기업가적 관리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벤처러스 하다라는 거, 새로운 거 계속 시도해보고 뭐 어떤 반응이 있으면 반응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요. 위험 부담도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겨내서 업태의 매출이 이렇게 올라간다. 높은 성장률을 가진다. 그러면 이제 성장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증명된. 성장 유지를 위해서 고투자, 상품 계열의 확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가치를 확인했을 때, 이때 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수익을 내고 있지 않지만. 돈 많이 들어가요. 이때는 거의 못 건져요. 아무것도 못 건지고요. 이때는 이제 조금씩 건지기는 하는데, 여전히 높은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쿠팡이 계속 적자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계속 이제 물류 인프라 키우고, 부차적인 서비스들,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것들도 붙이고, 계속 투자만 했죠. 그죠? 그래서 시장 위치 선점을 하는 게 이 성장기 때의 주요 목표가 돼요. 마켓에서 이 업태의 마켓 시ェ어를 공고히 가져가는, 인식을 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가는 게 주 목적이다. 통제 강도는 이제 중간, 어느 정도 잡혀요. 이제 이때를 지나서 이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집권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힘있게 꾹 눌러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성숙기가 되면 이 성장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경쟁 업체들이 다 알아요. 쟤 돈 되는구나. 우리도 저 업체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 다 따라와요. 높은 직접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차별화, 선별적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차별성을 가져가고요. 내가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더 힘줘야 되는 세분 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매 개념도 수정하게 돼요. 이제 컨셉을 수정 특화하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포피의 상품 기준이지만 그거는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품의 컨셉을 잡는 거. 얘는 이제 소매점 업태의 컨셉을 리포지셔닝 해야 될 시기, 혹은 더 뚜렷이 해야 되는, 혹은 세분화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얘기죠. 통제의 강도는 최대. 이제 정말 잘 알겠는 거예요. 전문성이 많아진 거죠. 이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영역이에요. 하나 팔아서 고가를 유지할 수 있는 시기는 도입기 성장기 때 다 마찬가지예요. 고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 유통 채널도 깔아야 되고, 뭐 수익도 별로 없고요. 팔리는 양도 별로 없고.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 수익을 실현할 정도로는 안 나와요. 얘도 여전히 고가지만 높은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은 되죠. 개선이 돼요. 빠르게 개선이 되죠. 실제 수익은
성장기 후반부터 뭐 성숙기 때, 이때 다 수익을 내요. 근데 점점 이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경쟁 서비스라든지 재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라고 해서 아코디언이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면서 왔다 갔다 하면 바람이 생성되면서 좁은 공간을 나오면서 이렇게 건반처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카테고리, 제품을 다루는 카테고리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구색의 변화가 유행처럼 계속 주기성을 갖고 바뀌어간다라는 얘기죠. 사이클을 그리듯이. 핵심은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소품종, 다품종, 소품종, 다품종, 소품종, 다품종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얘하고 매칭돼서 많이 나왔던 철학은 이거예요. 이 이론으로는 고관여 상품이나 저관여 상품의 발생이나 이런 것들, 고관여 제품하고 저관여 제품의 구색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하지 못한다.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은 뭐냐면요. 제품의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데 얼만큼 머리가 아프냐에 따른 게 고관여, 저관여예요. 고관여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도 잘 모르겠는 게 고관여예요. 저관여는 다 알겠는 거. 대표적인 편의품들이 저관여 상품이에요. 상품 충성도가 낮고. 두루마기 휴지 같은 거 저관여 상품이에요. 완전 저관여 상품. 그냥 내가 사러 갔던 제품이 없으면 애초에 뭔 정해놓고 사러 가지도 않고요. 브랜드를. 가서 특정 브랜드를 정해놓고 간다 하더라도 가서 없으면 딴 거 사는 거. 그게 저관여도예요. 고관여 상품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중관여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디테일한 정도들을 따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고, 고관여는 들어도 잘 모르겠는 게 고관여예요. 이런 상품들은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소품종인 거고, 저관여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냥 품종수가 많아지는 그런 형태를 따르는 거지, 이런 유행에 따르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변증법적 이론이라고 해서 얘는 정반 합만 외우면 돼요. 그 시대를 풍미하던 형태의 어떤 업태가 있고요. 그 업태의 그 변방에서 포션을 갖고 있는 업태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둘 간의 장점을 결합한 어떤 업태가 나온다. 그게 정반합, 변증법적 이론이에요. 정법적 이론. 정반합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공지대 이론, 유통 마케팅 쪽에서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쪽은 가격과 서비스 수준, X축의 범주는 보통 이제 가격이 높으면 서비스 수준도 높으니까, 그때 이제 소비자 선호도를 이제 Y축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적정 서비스, 적정 가격이 선호도가 제일 높아요. 이쪽은 저가격, 저서비스여서 저가격은 좋은데 저서비스 때문에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요. 이쪽은 고가격, 고서비스, 서비스가 높은 건 좋은데 가격이 높아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특징적인 이런 업태가 3개가 있다면, 대다수의 업태들은 이 적정 서비스, 적정 가격의 컨셉을 가지는 업태로 다 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태들이 포함이 돼 있고, 이쪽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업태가 들어올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진공지대 이론이에요. 기존의 저가격 저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가격 저서비스, 고가격 고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가격 고서비스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지대가 어디고 기존의 업태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그게 이제 이 진공지대 이론에서 매번 물어보던 주안점이었어요. 자연 도태설은 적자 생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빅 미들 이론, 온라인 비즈니스 출현과 더불어서 등장한 이론이래요. 각 소매업체들은 혁신과 저가격이라는, 그죠? 여기 보면 시장 규모하고 성장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과 혁신력을 가지는 쪽으로 다 몰린다라는 거예요. 혁신과 저가격 두 개의 컨셉을 가지는 빅미들에 진입하려고 모두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온라인 산업을 그 오프라인 산업에 붙이거나 온라인 산업 하던 업체에서 온라인도 같이 붙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그 온라인 컨텐츠 쪽은 고정비용이 처음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고정비용만 들어가면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몇백만 개를 만들어도 변동비는 거의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서버만 잘 운영을 하면 이 서버를 운영하는데 고정비용은 처음에 초기 투자는 많죠. 근데 이걸 가지고 수백만 개, 수천 개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비용 거의 없이. 바로바로 결제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온라인 쪽하고 오프라인 쪽을 합쳐줘야 뭐 거래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효율화시키면서 굉장히 그 한계 비용이 거의 없는 쪽의 수입도 추가할 수 있고 거기서 얻어낸 수익을 가지고 오프라인 쪽에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들을 또 계속 추가를 해요. 아무도 못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 기업은 아마존 맵 서비스라고 하는 AWS 부분의 매출 비중은 전체에서 한 30%? 뭐 그 정도라고 치자면 매출의 기여도는 30%밖에 안 되지만 아마존 전체의 이익에서 기여하는 바는 이쪽이 더 큽니다. 아마존 유통 쪽이 더 큰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수익을 효율적으로 올리는 부분에서 수익을 올려서 계속 더 좋은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해요. 그래서 계속 판매자와 고객이 아마존 안에 뭐 머물게 하죠. 그게 빅미들 이론이에요. 그래야만 살아남고 그 업태만 생존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 자, 이 지금 업태 이론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잘 보셔도 혹시나 계속 출제가 되면 맞춰주실 수 있다. 12번 봅시다. 도매상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도매상 유형도 정말 전통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짚어드리는 문제예요. 제품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대리점, 전문 도매상, 대리점, 제조업자 도매상, 대리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품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도매상은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이 있어요. 상인 도매상은요, 제조업자로부터 재화를 사와서 재고를 보유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의 구분 기준은 소유권의 유무예요. 있으면 상인 도매상이고요. 없으면 대리 도매상이에요.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는다. 그럼 얘는 대리 도매상이라는 뜻이에요. 대리 도매상. 대리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유형의 제품만을 취급하며 일반 도매상들이 집단화되어 제품의 다양성을 갖춤으로써 구매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킨다. 얘는 전문 도매상이라고 해서 상인 도매상은 다시 완전 기능 도매상하고 한정 기능 도매상으로 나눠지거든요. 제조업체가 도매상한테 기대하는 대다수의 기능을 다 수행하면 얘예요. 일부만 특화하면 얘고요. 얘 중에 얘는 완전 기능 도매상은 다시 소비자 쪽으로 물건을 뿌리는 도매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최종 고객으로 보는 거고요. 산업재 유통업자, 제조업자를 고객으로 바라보는 산업재 도매상이 있어요.
산업재 도매상하고 소비자 쪽 도매상 이렇게 본다고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제조업자라고 치면 이 제조업체들한테 뿌리는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고요. 소매나 소비자 쪽으로 뿌리는 도매상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완전기능 도매상에는 얘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뉴팩처러, 완제품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하면 여러 개의 상품들을 모아서 취급하는 일반 상품 도매상하고 특정 카테고리 상품들을 모아서 관련 있는 몇 개의 카테고리 상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한정 상품 도매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전문품 라인을 모아서 취급하는 전문 상품 도매상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전문 도매상. 특정 유형의 제품만을 취급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매자, 판매자 한쪽을 대표하며. 여기서 대리도매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들과 비교적 장기적 거래를 갖는다. 소유권이 없죠, 대리도매상. 여기 중에서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 대리점, 구매 대리점 이런 아이들은 제조업자가 해야 될 기능을 대신해요, 대다수가. 제조업자 대리점과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시장이나 상품을 대리해서 다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대리점은 그 제조업체의 모든 상품, 전 시장의 판매에 대해서 제조업체의 판매부서 역할까지 대행하는 게 판매 대리점이에요. 구매 대리점은 구매를 전부 다 대행하는 도매상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조업체를. 얘는 대리점, 제조업자 대리점, 판매 대리점, 구매 대리점과 같은 것에 속하는 내용인 거고요. 리을, 제조업자가 소유하고 제조업자가 자신이 구매자에 대한 마케팅 계획 수정하여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제조업자가 다 한대요. 도매 기능을. 그거를 제조업자 도매상, 제조업자 도매상. 그죠? 도매상에는 상인도매상, 대리도매점이 있고 양쪽을 대리하는 중개상, 브로커가 있고 제조업자 도매상과 같이 제조업자가 도매 기능까지 수행하는 제조업자 도매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품 매매를 촉진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대가로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수수료 하면 대리예요. 수수료 하면 대리도매상이에요. 대리도매상. 얘네는 다 소유권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수수료 상인, 위탁 상인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도매상을 기억을 할 때 도매상은 크게 상인 도매상, 대리 도매상이 제조업자 도매상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크게는. 중개인이나 뭐 브로커라고 부르는 얘는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대리를 하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보면 대리 도매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 도매상하고 대리 도매상을 나누는 기준은 소유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고. 상인도매상은 다시 제조업체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느냐, 일부만 특화해서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완전기능 도매상은 다시 소비자 쪽 도매상이 있고, 제조업자를 고객으로 두는 도매상이 있고, 소비자 쪽 도매상은 상품에 따라서 관련 없는 다양한 상품 다 다루는 게 일반 상품 도매상, 특정 상품 카테고리 몇 개를 모으는 게 한정 상품 도매상, 특정 카테고리만 취급하는 게 전문 상품 도매상 이렇게 나눈다. 한정 기능 도매상에는 이렇게 현금 도매상부터 트럭 도매상, 직동 도매상, 진열 도매상 이렇게 나눠져 있죠. 현금 도매상하고 트럭 도매상은 둘 다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나 카드사 수수료나 이런 게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 배달을 안 해주냐 해주느냐로 두 개는 나눠요. 직성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보유하지는 않아요. 상인도매상 지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있어요. 근데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수입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목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수입상이 들여와서 이런 직송도매상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요, 직송도매상은 이 재고를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수입상이 운영을 하는 어떤 인프라, 그런 보관 설비에 두고 있어요.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에 있는 사일로 안에 밀가루 중에서 500만 톤은 내 거다, 이런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판매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송도매상이 소매상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됐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공급해줬던 그 수입상한테 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팔았으니까 네가 재고 보유하고 있었던 거 이렇게 보내줘.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직송도매상이에요. 진열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에는 없고요. 동네 슈퍼마켓에 보면은 계산대 옆에 있는 그 껌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갑자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이 진열상품 도매상이 와서 진열을 다 해줘요. 재고 보충 다 해주고요. 팔린 양만큼만 수수료를 주고 원금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진열도매상. 우편 주문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크지 않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카탈로그를 줘서 소매상이 보고 도매상한테 팩스나 전화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받는다? 못 기다려요, 그런 것들. 별로 없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도매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왔어요. 직송도매상의 특징하고 이 대리도매상의 위탁상인, 얘하고 비교하면서 많이 나왔죠. 이제 대리도매상의 이제 위탁상인 수수료 상인이라고 하는 얘는 소유권을 갖고 있진 않아요. 대리도매상이니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은 없는데 이 공급업자를 대신해서 재고를 보유하고 지 마음대로 팔아요. 지 방식대로. 그래서 남겨달라고 하는 마진만 남겨주면 얼마에 팔든지 간에 추가적인 마진은 내 거예요. 그게 이제 위탁상인이죠.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없지만 재고를 갖고 운영하고 판매 재량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직송도매상하고 대비해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특정 제품 유형만을 취급한다. 판매자 한쪽을 대표한다. 제조업자가 직접 관여한다. 직접 수행한다. 판매 가격,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대리점, 전문도매상, 대리점, 제조업자 도매상, 대리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3번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전통적 유통경로나 관리형 VMS, 자발적 연쇄점 및 소매장 협동조합보다 유연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재 보시면 VMS라고 나오죠. HMS도 있고요.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도 있고요. 같은 레벨끼리 협업하는 형태인 거고요.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요, 유통경로 구성원들끼리 일관적인 마케팅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만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마케팅 효과를 보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판매를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VMS 전략,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까지 이제 전달해주는 이 유통 채널들이 얘네들이 일관적으로 뭔가 활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도에 따라서 뭐 동맹형, 관리형, 계약형, 기업형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기업형과 같은 경우에는 야, 넌 이제 우리 식구야. 인수합병. 기업형 VMS예요. 정말 통제성이 강해지죠. 다 우리 식구가 된 거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계약형은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예요. 계약으로 일관된 어떤 활동을 하게끔 조직하는 거죠. 그게 계약형 VMS. 프랜차이즈가 이제 요거에 속한다. 관리형 VMS는 그 유통경로 구성원과 지금 거래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이 산업에서 그 경로 구성원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나와 관계를 할 수 있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이제 월마트가 나한테 납품하려면 RFID 태그를 팔레트에 붙여서 뭐 상품 정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만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면 업계에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이거 준비된 자만이 거래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형 VMS인 거고. 거래 관계는 아니에요. 얘는 계약 관계고 얘는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통제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미칠 수 있는 형태인 거죠. 근데 법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형 VMS 같은 경우는 경로 구성원들끼리 힘이 비등비등해요. 서로 민민하는 서로 말을 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협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보통 얘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죠. 비교를 하죠. 이쪽으로 갈수록 개별 주체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한 몸이 되는 거고요. 그죠? 한 집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 관리형으로 갈수록 경로의 유연성, 경로 자체의 시장 변화에 따른 반응성이라든지 유연성 이런 것들은 올라가요. 각자의 기업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경로의 유지 비용도 줄어들죠. 통제 비용도 줄어들고요. 근데 이제 기업형으로 갈수록 인수합병해서 한 회사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경로의 유지 비용이 상승하게 돼요. 통제력도 높아지는 게 뭐 장점이 되죠. 근데 유연성 떨어진다라는 거. 유지 비용이 상승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기업형으로 갈수록 그 특징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관리형이 아니라 얘는 계약형 VMS다. 계약형 VMS이고 여기서 보면 관리형 VMS 아니면 이제 이런 연쇄점 협동조합보다 유연성이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기업형이 최고로 기업형 VMS가 최고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떨어지는 게 계약형 그 다음에 이제 관리형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VMS를 구분하는 문제 자체가 전통적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유형이에요. 16번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제조업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있잖아요. 소비자. 얘가 얘한테 해주는, 얘가 얘한테 해주는 그러면서 소매가 도매한테 해주는 기능, 도매가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제공하는 기능 이런 문제가 로테이션 하면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라니까. 소매상에서 주로 시행하는 판매 후 서비스 기능은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서비스 기능은 고객과 전문 서비스 업체를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소매상한테 물건을 우리가 사서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 업체를 연결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샀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AS 받으라고 그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업체하고 연결돼서 뭐 AS를 받아요? 그럼 바로 반품하죠. 교환하죠. 직접 수행하잖아요. 이런 기능은 소매상이 직접 수행하게 되죠. 전문 서비스 업체와 직접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 교환을 해주든지 환불을 해주든지 그렇게 되죠. 기타 소비자를 위한 소매상의 기능, 소비자를 위해서 여러 다양한 상품들, 관련 있는 여러 상품들의 구색을 맞춰주는 것. 소비자가 뭐 물어보면 이 제품은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 브랜드 제품은 이 기능에다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정보 제공. 그다음에 이거 35만 원이지만 뭐 얼마씩 해서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실 수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 제공하죠. 배달,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과 같은 다양한 고객 서비스 지원 기능도 있죠. 대부분 직접 수행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통업체들도 이제 아예 그 기사님, 배달 기사님이 조립 기능도 가지고 있고, 뭐 AS 기능도 갖고 있고, 그런 분으로 교육을 시켜서 키우시죠. 아니면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요즘에 뽑으시고. 그게 또 이제 또 하나의 부가가치예요. 운전해서 이제 물류비도 받고, 설치비도 포함이 되고요. AS, 그다음에 뭐 폐기 처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소매상이 제조업자를 위해서는 무슨 기능을 하냐? 도매를 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비자랑 이게 소매랑 소비자 이렇게 있고, 도매 빼고 이제 제조업자라고 치면, 이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소매상이 무슨 일을 해주냐? 원래 이게 중간상이 없으면 제조업체가 시장 확대를 다 해야 되죠. 시장 개발하고 확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중간상이 껴서 시장 확대를 대신 해주는 거니까 시장 확대를 해주고요. 이 중간상이 재고 유지 기능도 해준다. 대표적으로 이걸 되게 대표적으로 해주는 게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그래서 집중 저장의 원칙도 이 도매상의 기능을 일컫는 기능이잖아요.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특정 지역의 재고를 굉장히 많이 떠안아주는 기능. 집중 저장의 기능. 집중 준비의 기능. 이게 다 도매의 역할을 표현하는 거고요. 주문 처리해주고요. 주문 처리. 주문하잖아요. 전달해 주잖아요. 주문 처리 기능. 시장 정보도 제공해 주죠. 얘한테 이 소비자들과 수많은 컨택을 통해서 요즘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고객 서비스도 대행해 주고. 18번 유통산업 변화 흐름 전반적인 설명. 정답은 3번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사회구조가 발전하면서 정보와 지식을 유통하는 기업들은 그 역할이 점점 명확해지고 지식정보 생산 및 소비 유통 기능이 점점 분업화, 전문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지 않아요? 빅블러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이 용어 자체가. 경계 융화가 일어나는 현상. 너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체니까 제조업체만 하는 거야. 유통업체니까 너 유통업체만 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생산자, 소비자, 소기업, 대기업, 온오프라인 제품 서비스 간 경계가 튀미해진다. 뭉개진다. 경계 융화가 일어난다. 산업 업종 간 경계가 급속히 사라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한다.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요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사는 자와 파는 자, 작은 것과 큰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서비스와 제품, 이게 유무형이니까 온오프라인 경계에서 다양한 혁신의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컫는 말로, 특히 최근 유통혁명, 금융혁명과 관련하여 빅블러를 주요한 현상 중 하나로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공장 없으면 물건 못 만들죠.
돈 없으면 물건 못 만들잖아요. 그게 옛날 사고라는 거예요. 소셜 펀딩에서 돈 얻어내죠. 위탁 생산시켜서 공장 안 짓고 위탁 생산을 하죠. 국제물류, 디지털 포워드한테 또 위탁하죠. 또 뭐 전통적인 뭐 유통업체들한테 위탁 판매를 시켜요.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업체들 보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제품들이 있죠. 요즘에 보면 직구 제품들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직매입해가지고 직접 판매하잖아요. 직매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이러한 자원들, 이 산업을 내가 하나씩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지금은 아이디어,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계만 다 끝나면 돈도 펀딩을 하고 생산도 위탁을 하고 국제물류도 위탁을 하고 판매도 위탁하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구글이 물어봤죠. 누군가가 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존이 구글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어떤 기업도 아닐 수 있고 원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가 얘네라고 해요.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변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의 경제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걸 여기다 갖다 쓸 수도 있고 저기다 갖다 쓸 수도 있고 여기도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디지털 체제가 되면서 이 범위의 경제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 사업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결합해야 돼요. 결합해야 돼. 그래서 전통적인 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사업을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 아마존한테 뺏긴 그 왕자를 찾아오겠다 이런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사죠.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은 뭐 신선식품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프라인을 사죠. 다시 온오프라인 다 융합하고 있어요. 23번 제조 소비자 사이는 중간상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른 거죠. 얘는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번은 뭐가 틀렸느냐? 중간상이 존재를 하면 중간상이 그 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수요 그게 이제 그 중간상들이 존재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고들을 중간중간에서 처리를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줘야 소비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특정 재고 서비스를 달성을 하면서. 근데 이제 지역 시장의 도매들이 재고를 많이 떠안아 줌으로써 사회에서 시장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다 처리를 하는데 최소의 재고량만으로도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시장 전체의 총 보관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아니죠. 시장 전체의 총 보관량을 적정화, 어떻게 보면 최소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상. 특히 이제 뭐 도매상의 집중 저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2번 이런 효용을 추가할수록 소비자들에겐 다양한 구색의 수준을 제공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중간상을 통해서. 그죠? 중간상의 존재를 함으로써 수많은 공급업자들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그 고객들이 선호할 것 같은 구분 기준에 의해서 제품들을 이렇게 구색 맞춤을 그다음에 원하는 수량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고 그런 걸 하죠. 기회가 늘어난다. 인간이 소비하는 모든 상품, 생산 제조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판매할 경우,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소비자들하고 직접 접촉하여 판매할 경우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죠. 낮아지니까 중간상 네가 대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상들이 역할을 해왔던 거고. 4번 구매자, 판매자, 거래량, 거래 형태, 지불 시기 등에 대해 명목적이든 암묵적이든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구조화된다라는 거예요. 구조화.
구조화된 어떤 방법이 존재할 경우에 유통 관련 비용을 증가시킨 구조화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전자상거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찍고 수량 결정하고 쿠폰 넣으면 그 외의 여지는 없어요. 뭐 카드사 할인? 뭐 이런 것들 다 넣으면 딱 나오죠. 거기다 대고 뭐 얼마나 더 깎아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게 구조화된 거예요.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 유통 관련된 비용을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래 비용이라고 해요. 거래 비용. 바기닝하고. 바기닝 하는 것만, 밀당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 비용에는 그걸 공급하는 공급자를 찾고, 그걸 찾는데 비용과 시간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과 조건을 조정하고, 그것도 다 거래 비용인 거예요. 근데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거래 비용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환 시스템은 늘어나는 거죠. 향상되는 거예요. 교환 시스템은 더 좋아지는 거죠.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죠. 주식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자, 25번. 다음 중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제조기업은 제품 생산량에 따른 변동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제조업은 고정비 우위 산업이다. 우리는 기업의 총 비용은 그냥 크게 나눠보면 고정비랑 변동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조기업은 공장, 신설, 기술개발, 설비, 장비 몇 천억, 몇 조 하잖아요. 이 기업들은 내 돈 갖고 최대한 장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최대한 땡겨서 그 레버리지, 그 부채를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출을 통해서 생성된 이익에서 원금 분할과 이자를 뺀 나머지 부분에다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낮은 세율 부분을 더 많이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위 기간 동안에 제조기업의 총 비용 중에서 원금 분할과 이자의 비중이 훨씬 커요. 인건비도 있겠죠. 공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고정비가 훨씬 커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들어가는 변동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떼와서 팔죠. 그러니까 변동비가 훨씬 커요, 변동비. 떼오잖아요, 일단은. 내가 이제 뭐 1,000원에 판다 하더라도 500원에 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는 상대적으로 작은데, 떼오고 팔고 이게 회전이 엄청 되는 이 변동비의 총액이 훨씬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제조기업은 고정비 우위 산업이고요. 유통기업은 변동비 우위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은 생산비용,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생산에 집중하고, 유통기업은 유통에 집중하자. 서로 분업화하자, 전문화하자. 서로의 영역을 넘보지 말고. 그게 지금까지의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3D 프린터랑 뭐 로봇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하고 전자 제조 기업하고 이렇게 팀이해지듯이 나중에는 이제 유통 물류 기업하고 제조 기업하고 그렇게 팀이해질 거예요. 로봇과 3D 프린터가 굉장히 고도화되면. 자, 부차적인 설명이에요. 고정비 우위 원칙, 변동비 우위 원칙. 근데 이제 특이한 애도 있다. SPA 브랜드라고 해서 옷이에요. 의류 쪽. 기획, 생산, 판매 등을 한 회사에서 모두 담당하고 생산된 물건을 그 회사의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간 유통 단계를 없인 제조업과 유통업의 통합체 SPA 브랜드.
갭, 마샬, 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유니모식이 그죠? 우리나라에서 없어져가는 그 브랜드들. 대형 브랜드들이 이게 제조업 유통업을 같이 하는 옷 쪽에서 이런 게 있다. 분업 전문화 보통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합쳐지는 업체들도 생긴다. 자, 유통 경로의 분류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얘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주. 등급, 수압, 분배, 구색화 이렇게 4가지예요. 5번이 틀린 거죠. 구색화는 소매상이 소비자가 원하는 구매 단위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분배예요. 분배에 대한 설명일 거죠. 나누어 판매하는 소분 판매라면 이제 분배 쪽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죠. 등급 혹은 시험 문제에서 등급 혹은 분류 이렇게 표현해요. 분류. 영어 꼭 외워두셔야 돼요. sorting out.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 이질적인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제단으로 구분하는 게 이제 등급이에요. 등급.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소규모로 제공되는 동질적인 제품들을 한데 모아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이제 수합이라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굉장히 다른 크기의 과일들과 당도들, 이게 구분해 놓는 것, 분류. 그걸 모아서 같은 특징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요. 수합, accumulation.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고객이 구매하기 원하는 판매 단위가 있잖아요. 나는 세척 사과 하나씩을 했으면 좋겠다. 3개의 단위로, 뭐 짝 단위로. 다 그게 소비자가 선호하는 판매 단위로 만들어주는, 그게 분배예요. 분배. 그 다음에 연관성을 가진 이질적인 제품들을 한데 모아 취급하는 거. 과일점에, 요즘에 과일점이라고 별도 없죠. 과일 가게라고. 어쨌든 보면은 뭐 과일, 바나나, 뭐 귤, 뭐 여러 가지 딸기 이런 것들 묶어 놓는 거. 이렇게 늘어 놓는 거. 그게 구색화예요. sorting out, accumulation, allocation, assorting. 영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분류, 등급, 수합, 분배, 구색화 이 단어들도 의미와 함께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개념입니다. 자, 28번 봅시다. 제조업체의 유통 집약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통 집약도는 크게 뭐 개방적 유통 경로, 선택적 유통 경로, 전속적 유통 경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3가지. 개방적, 선택적, 그다음에 전속적. 이 개방적 유통 경로는 제가 당신네 회사 브랜드를 취급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취급 원하면 취급을 다 하게끔 해주는 게 개방적 유통 경로예요. 제조업자 입장에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약적 유통 경로, 집중적 유통 경로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누구든 원하면 취급을 다 허락해 주니까 취급하는 점포들이 많거든요. 그 제품을. 그래서 집약적, 집중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는 소수의 어떤 능력을 가진 업체에게만 취급을 허락하는 게 선택적 유통 경로예요. 전자제품 팔아보셨나요? 의류 팔아보셨나요? 가구 팔아보셨나요?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인 거죠. 전속적 유통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는 이 지역에서 당신만 팔 수 있어요. 이 업체만 팔 수 있다. 그게 전속적 유통 경로예요. 전속 모델, 연예인 들으시면 전속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쪽을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중간상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원하는 제조업체일수록 집중적 유통 경로를 선택한다. 집중적 유통 경로는 개방적 유통 경로잖아요. 이 시장에서 A라고 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나만 팔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제조업체가. 그러니까 뭐 충성심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통제력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틀린 거죠. 통제력을 강화하려면 선택적 유통 경로나 전속적 유통 경로가 확실하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